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전 재산 50억은 첫째에게 1원, 둘째에게 1원, 셋째에게 1원, 나머지 49억 9,999만 9,997원은 요양보호사 박영숙 씨에게. 자식들이 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월 속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3일 전 새벽 4시 27분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 성우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를 물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보험금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화장실에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 제 몸은 하얀 천으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보입니다. 죽었지만 듣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23명 왔습니다. 대부분 성우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들 먼저 가셨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머리가 덜 희고 주름이 덜했습니다. 빈소 앞에 과일과 음료수가 놓였습니다. 값싼 것들이었습니다. 미영이 마트 세일 상품으로 골랐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동진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찾아갔던 법률사무소 대표였습니다. 성우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식 셋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유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쪽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셋이 빈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김영수는 본 유언장 작성일인 2024년 6월 15일 기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자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1조 부동산 마이너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다가구 주택 한 채 공시가격 8억 2천만 원.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조 금융자산 마이너스 국민은행 계좌 잔액 3억 4천만 원. 주식 및 펀드 평가액 7억 8천만 원. 준호가 침을 삼켰습니다. 3조 기타 자산 마이너스 골동품, 귀금속 등 감정가 약 6억 원. 성우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총 25억 4천만 원.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상의 모든 재산은 자식 셋이 숨을 죽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영숙에게 전액 증여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미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모든 재산은 요양보호사 박영숙에게 전액 증여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성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라고, 유류분이 있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유언 자체는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영이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찢으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원본은 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벽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나 보였습니다. 돈이 날아간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이것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 분 각자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명함을 3장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식 셋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가 테이블 위에서 빛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장례식장 1층 카페였습니다. 오후 4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자식 셋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미영은 아이스티를, 준호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뜯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분 청구하면 3분의 1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억 정도는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 있으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성우가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유언 무효 소송을 쳤습니다. 성우가 미영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어야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 멀쩡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정신이 또렷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미영, 준호. 성우가 자기 이름이 적힌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고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자기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도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성우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구겼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성우에게 2019년 11월 3일 내가 내 도장을 훔쳐 집문서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을 알고 있다. 은행에 전화해서 막았다. 너는 지금도 모르고 있겠지. 미영에게 2021년 5월 내가 엄마 유품을 몰래 팔아넘긴 것을 안다. 골동품상 CCTV를 확인했다. 내 엄마가 평생 아꼈던 비녀였다. 준호에게 2023년 2월 내가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을 빼낸 것을 안다. 현금 인출기 영상을 받았다. 3번이나 더 했다는 것도 안다. 편지 끝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모든 것을 지켜봤다. 너희는 단 한 번도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 준호가 편지를 찢었습니다.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미영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성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 박영숙이란 여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다면 저런 유언을 남길 리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여자가 뭔가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명함이었습니다. 대학 동기가 하는 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성우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의뢰하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는 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찢어진 편지 조각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찢어버렸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이틀 후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58세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주름진 손. 3년 동안 저를 돌봐준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들어오라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영숙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영과 준호도 나왔습니다. 박영숙이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뭔데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편지입니다.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또 편지냐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박영숙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성우가 불렀습니다. 박영숙이 멈췄습니다. 유언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뜻을 따를 뿐입니다.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25억을 받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냐고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3년 동안 돌봤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미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돈 받고 한 일 아닙니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받았습니다. 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3년이면 6,480만 원입니다. 그것으로 25억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박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재산을 남기셨는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원하신 일이니 따를 뿐입니다. 박영숙이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뒤따라갔습니다. 당신에 대해 조사할 겁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영숙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십시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소리가 적혀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준호도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성우가 먼저 자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들도 읽어보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준호도 뜯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편지 내용은 같았습니다. 5년 전부터 너희 대화를 녹음했다. 총 127개 파일이 있다. 변호사에게 맡겨뒀다.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녹음을 법정에 제출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기록돼 있다. 그래도 싸우고 싶으면 싸워라. 준호가 편지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미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5년 전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5년 전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혼자 걷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와 성우 아내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 성우 아내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모시느라 애들 교육비도 못 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이라도 팔면 되는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명의를 바꾸면 안 되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치매 걸리기 전에 빨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좀 성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뭐가 좀이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떡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주에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를, 뒤에서 나누는 말들을. 며칠 후였습니다. 미영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서 성우와 얘기했습니다. 저는 2층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품 어떻게 할 거냐고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냥 두면 되지,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아깝잖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골동품도 있고 은비녀도 있고 팔면 꽤 될 텐데.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하면 되죠.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준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랍을 뒤적거렸습니다. 통장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준호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인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준호 이름으로. 그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샀습니다.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3달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반쯤 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USB만 한 크기였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들, 전화 통화 내용들, 127개의 파일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동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실 계획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영숙에게 주겠다고. 사설탐정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호의 사무실로 택배가 왔습니다. 두꺼운 노란 봉투였습니다. 성호가 뜯었습니다. A사 용지 2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박영숙 여 58세. 첫 장을 넘겼습니다. 현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302호. 월세 40만 원, 12평 원룸. 직업 요양보호사 개인 프리랜서. 성우가 계속 읽었습니다. 학력 상업고등학교 졸업 1985년. 경력 마이너스 1985만 1989 삼익섬유 격리사원. 마이너스 1989만 1994 무직. 마이너스 1994만 2010 식당 주방보조, 청소용역 등 일용직. 마이너스 2010 현재 요양보호사.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1989년 삼익섬유 근무 당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금액 3,800만 원.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 해고됨. 성우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삼익섬유 당시 대표이사 김영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박영숙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성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이 성우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성우가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호도 읽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그 여자가 3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거냐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 삼익섬유 횡령 사건 당시 실제 횡령범은 김영수 대표의 공동 경영자였던 최태식으로 추정. 최태식은 사건 후 해외로 도주. 박영숙은 격리사원으로서 장부를 관리했으나 실제 횡령 행위와는 무관. 하지만 증거인멸로 인해 진범을 특정하지 못함. 결국 박영숙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됨. 미영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보고서를 다시 훑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죄책감에.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준 거냐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보상한다고 25억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성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는지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미영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음 파일 127개를 그것이 법정에 제출되면 어떻게 될지를 준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성우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영숙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직원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박영숙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30년 전 1989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39살이었습니다. 삼익섬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대표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최태식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을, 태식은 재무를 맡았습니다.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직원이 50명쯤 됐습니다. 격리팀에 박영숙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23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직원이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은행으로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도장이 찍힌 출금 전표였습니다. 수표로 인출됐습니다. 받은 사람 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격리팀을 조사했습니다. 박영숙이 그 전표를 처리했습니다. 박영숙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지시하셔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표에는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격리실 금고에 보관됐습니다. 박영숙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숙이 용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수표는 현금으로 바뀌어 사라졌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3개월간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박영숙을 해고했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박영숙이 마지막 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태식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태식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태식이 도망친 것을. 회사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800만 원 말고도 더 빠져나간 돈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총 1억이 넘었습니다. 박영숙은 결백했습니다. 태식이 박영숙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제 목소리를 흉내내서 지시했을 것입니다. 박영숙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영숙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박영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첫날 박영숙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알아봤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박영숙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시겠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영숙의 눈물, 박영숙의 억울함, 제가 외면했던 진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이 다시 왔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저를 씻겼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한 번도 30년 전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박영숙을 불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빚을 갚겠다고. 유언 공개 2주일 후였습니다. 변호사 이동진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자식 셋을 법률사무소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우, 미영, 준호가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냐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입니다. 뭘 더 설명해요?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50억 다 저 여자한테 준다며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정이요. 성우가 되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 부동산 마이너스 수유동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8억 2천만 원. 하지만 옆에 작은 글씨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실제 시세 5억 3천만 원 재건축 불가 지역, 노후 건물.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 금융자산 마이너스 국민은행 계좌 잔액 3억 4천만 원. 여기에도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 요양병원 미지급금 8천만 원, 카드 대금 3천만 원 차감. 실제 순자산 2억 3천만 원. 미영이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3. 주식 및 펀드 마이너스 평가액 7억 8천만 원. 금융위기 이후 손실, 실제 가치 1억 2천만 원. 준호가 입을 벌렸습니다. 4. 골동품 및 귀금속 마이너스 감정가 6억 원. 대부분 모조품, 실제 가치 2천만 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총 재산 9억 원 기존 발표 25억 4천만 원에서 대폭 축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유언장에는 25억이라고 했잖습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의도적으로 부풀린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장난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봉투를 박영숙에게 건넸습니다. 박영숙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 포기 각서. 박영숙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미리 이것을 쓰게 하셨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유언을 통한 재산 상속을 포기합니다. 뭐라고요? 미영이 되물었습니다. 박영숙이 각서를 밀어냈습니다. 자식분들 앞에 놓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숙이 이어갔습니다. 제게 빚을 갚고 싶지만 재산으로 갚을 수는 없다고. 대신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고. 성우가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영숙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뭡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진짜 남기신 유산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MP4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우, 미영, 준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자식 셋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너희가 유언장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화가 났니? 억울했니? 배신감을 느꼈니?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는 거짓이었다. 박영숙 씨에게 준다는 것도 반은 거짓이었다. 진짜 목적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너희를 지켜봤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다. 부담스러운 짐,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 재산만 남기고 떠나야 할 사람. 성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3년 동안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다. 너희보다 더. 그래서 시험에 그분을 이용했다. 미안하다, 영숙 씨. 박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재산 9억은 너희에게 준다. 3등분해라. 각자 3억씩.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화면 속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은 줄 수 있어도 사랑은 줄 수 없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영은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에 자식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너무 늦었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났습니다. 성우, 미영, 준호가 각각 3억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유동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불가 지역이라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성우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모두 처분했습니다.
성우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집어들었습니다. 성우에게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뜯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났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잔인한 시험을 했구나. 하지만 알아줬으면 한다. 내가 왜 그랬는지. 5년 전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도. 하지만 아버지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미영이는 엄마 유품을 팔았다. 준호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너희가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힘들었겠지. 하지만 아버지도 힘들었다.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다. 박영숙 씨는 나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돌려줬다. 너희가 주지 못한 것을. 그래서 유언에 그분 이름을 넣었다.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원하는지. 결과는 알겠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3억씩 받은 돈으로 너희 인생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를 떠올려다오. 재산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성우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미영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방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마지막 문장은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수유동 집에 모였습니다. 빈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씨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과해야 한다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부천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숙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지 일주일 됐다고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습니다. 박영숙은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영숙이 떠난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분히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자식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유동 집은 결국 헐값에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살았던 흔적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진짜 유산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 마음속에 남은 것, 그 깨달음, 그것이 제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칠 수는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기를 바랍니다. 제 아이들이